저 할머니가 신랑의 할머니래. 시골에서 왔다던데 저 낡은 한복 차림으로 이런 호텔에 오다니. 선물은 뭘 준비했을까? 아마 몇만 원 안 되는 용돈 봉투겠지. 저런 분이 오시면 어쩌지? 사진 찍을 때 좀 민망할 텐데. 대학 교수 사모님인 신부 어머니 옆에 저런 분이 서면 분위기가 깨지겠네. 호텔 로비에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을 조심스레 걸어가는 박순자 할머니의 귀에 이런 속삭임이 선명하게 들려왔어요. 누군가 손으로 입을 가리며 키득거리는 소리도 들렸죠. 한 무리의 젊은 여성들이 박 씨를 가리키며 스마트폰으로 몰래 사진을 찍는 것 같기도 했어요. 박 씨는 고개를 더 숙였답니다. 까맣게 그을린 얼굴에 깊게 팬주름, 허리는 평생의 농사일로 기역자로 굽어 있었고 거친 손마디가 그녀의 험한 삶을 말해주고 있었죠. 70이 넘은 나이에도 매일 새벽부터 밭일을 하며 살아온 흔적이었어요. 오랜만에 꺼내 입은 명절용 한복은 낡았지만 정갈했답니다. 색이 바랜 분홍빛 저고리와 남색 치마는 20년도 더 된 것이었지만 박 씨에게는 가장 소중한 옷이었죠. 그 손에 들린 것은 보자기로 싼 낡은 보따리 하나. 그 안에는 아무도 모르는 그녀만의 특별한 비밀이 담겨 있었답니다. 28년간의 사랑과 희생이 고스란히 담긴 그것. 박 씨는 고급스러운 로비의 향수 냄새와 반짝이는 샹들리에에 잠시 현기증을 느꼈어요. 향수와 화장품 냄새가 뒤섞인 공기는 소똥과 흙냄새가 가득한 시골과는 너무나 달랐죠.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장작불로 아궁이를 지피고 닭에게 먹이를 주고 군청까지 가는 시골 마을 버스를 타고 터미널에서 2시간 넘게 기다려 고속버스로 갈아타고 다시 택시를 타고 이곳에 오기까지 그녀의 발걸음은 쉬지 않았죠. 평소라면 생각도 못할 호사였지만 오늘만큼은 돈을 아끼고 싶지 않았어요. 오늘은 그녀의 손자 민우의 결혼식이었으니까요. 할머니 품에서 자란 그 아이가 이제는 어엿한 어른이 되어 새 가정을 이루는 날이었죠. 잠시 생각에 잠긴 박 씨의 귀에 택시 기사의 목소리가 들려왔던 순간이 떠올랐어요. 어머니, 여기가 맞으세요? 호텔 프라자인데. 택시 요금 미터기에 찍힌 숫자를 보며 가슴이 철렁했었죠. 그 돈이면 시골에선 보름치 식량을 살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손에 든 보따리를 꼭 쥐었어요. 그 안에는 낡은 봉투 속 통장 한 권이 들어 있었죠. 민우가 태어났을 때부터 매달 5,000원씩, 때로는 10,000원씩, 때로는 반찬을 팔아번 돈까지 보태어 28년 동안 모아온 그녀의 전 재산이었답니다. 시장에 나가 직접 담근 김치를 팔고 이웃집 아이들 한글을 가르쳐주고 받은 작은 사례비, 밭에서 난 농작물을 팔아 모은 돈, 그것들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죠. 추운 겨울에도 전기장판 대신 옛날 방식으로 연탄불을 피워 지내며 자신의 옷은 10년이 넘도록 같은 것을 입으면서도 단 한 번도 그 돈에 손을 대지 않았어요. 오로지 민우만을 위해서였답니다. 어머니, 귀에 익은 목소리에 박 씨는 고개를 들었어요. 며느리 미경이 놀란 표정으로 다가오고 있었죠. 어머니가 정말 오실 줄은 몰랐어요. 미경의 목소리에서 당혹감이 느껴졌어요. 박 씨는 알고 있었죠. 자신의 허름한 모습이 이 호화로운 결혼식장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아들 부부가 평생 자신을 시골에 두고 서울에서만 살아온 이유도. 고개를 들자 결혼식장 입구에 걸린 대형 사진이 보였어요. 턱시도를 차려입은 민우와 웨딩드레스의 신부가 환하게 웃고 있었죠. 이제는 어엿한 성인이 된 손자의 모습이 방학 때마다 시골에 내려와 할머니 옆에서 참외밭을 함께 돌보던 그 어린아이의 모습과 겹쳐 보였어요. 김치찌개 더 주세요, 할머니. 할머니, 이 참외가 제일 달아요. 할머니 손은 약손이야. 배 아플 때 할머니가 쓰다듬어 주면 다 나아. 할머니, 나 커서 결혼하면 할머니 모시고 서울 갈 거예요. 큰 집에서 같이 살자요. 귓가에 민우의 어린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어린 민우를 무릎에 앉혀놓고 밤하늘의 별을 가리키며 이야기해주던 밤들. 저기 보이는 별은 내 할아버지야.
우리 민우 항상 지켜보고 계시지. 비 오는 날이면 학교 앞까지 우산을 들고 나가 기다리던 기억, 감기에 걸려 열이 날 때면 밤새 이마에 수건을 올려주던 날들, 학교 갈 때 한 푼이라도 더 쥐어주려 자신은 끼니를 거르기도 했던 날들, 그 모든 시간이 오늘로 이어진 것이었죠. 어느새 자라 훤칠한 청년이 된 민우는 대학에 가면서 시골을 떠났고 방학 때마다 찾아오던 발걸음도 점점 뜸해졌답니다. 그래도 박 씨는 이해했어요. 바쁜 도시 생활 속에서 자신의 손자가 잘 지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미경이 박 씨를 이끌어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평소와 달리 과하게 친절한 말투로 이것저것 설명하는 며느리의 모습이 어색했죠. 어머니, 여기서는 혹시 말씀하실 땐 너무 큰 소리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사진 찍을 때는 제가 따로 알려드릴게요. 미경의 말투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박 씨의 시골 억양과 투박한 말씨가 걱정되는 듯 했죠. 주변 하객들이 흘끔거리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분이 신랑 할머니 맞아요? 어머, 정말 시골스럽네. 저런 분이 사진에 같이 나오면 어떡해요? 신랑 어머니도 민망할 텐데. 둘의 관계는 늘 그랬어요. 서울 출신의 며느리는 시골 시어머니의 낡은 방식을 이해하지 못했고 박 씨는 며느리의 도시적인 가치관이 낯설었죠. 10년 전 아들 영호가 미경과 결혼했을 때 박 씨는 시골에 같이 살자고 제안했었어요. 하지만 미경은 서울 생활을 고집했고 결국 아들은 서울에서 새 가정을 꾸렸답니다. 명절에 한두 번 내려오는 며느리는 항상 불편해 보였어요. 냉장고 없이 사는 것, 재래식 화장실, 시골의 느린 생활 방식, 그런 것들이 미경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불편함이었죠. 박 씨도 처음에는 서운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이해하게 되었어요. 자신과 미경은 너무나 다른 세상에서 자란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손님들이 많이 와서 뒷자리밖에 없네요. 미경의 말에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신이 방해가 될까 걱정하는 며느리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죠. 아들과 며느리는 첫 번째 줄에 앉아 있었고 박 씨는 맨 뒷줄의 구석자리에 앉게 되었답니다. 기둥 뒤라 무대가 잘 보이지도 않는 자리였어요. 여기 계시면 사진 찍을 때 제가 모셔갈게요. 그냥 조용히 계시다가 식이 끝나면 저희가 찾을게요. 미경이 작은 목소리로 귀옛말을 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박 씨는 쓸쓸한 마음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모두가 화려한 정장과 드레스를 입고 있었죠. 여자들의 목에 걸린 진주 목걸이가 샹들리에 불빛에 반짝였고 남자들의 선명한 양복은 한 벌에 몇십만 원은 해 보였어요. 한 여성이 박 씨를 힐끗 보더니 옆 사람에게 귓속말을 했고 둘은 박 씨를 보며 피식 웃었답니다. 박 씨 옆자리에 앉으려던 부부가 갑자기 자리를 옮기는 모습도 보였어요. 저기 자리가 남네. 여기보다 앞에 앉자. 그들의 작은 속삭임이 박 씨의 귀에 들어왔죠. 박 씨는 자신의 낡은 치마 저고리를 매만지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런 호화로운 결혼식에 자신이 오지 말았어야 했나 하는 생각도 들었죠. 혹시 손자에게 누가 되지는 않을까 걱정되었어요. 자신 때문에 민우가 부끄러워하면 어쩌나 하는 마음에 가슴이 아팠답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 보따리에 담긴 비밀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평생 모은 저축과 함께 민우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아무도 모르는 그녀만의 진짜 선물. 하객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기 시작했어요. 축하 음악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박 씨는 보따리 속 비밀을 생각하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손가락으로 보따리를 만지작거리면서 민우가 어릴 적 동화책을 읽어주던 기억이 떠올랐죠. 그 어린아이가 오늘 신랑이 된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어요. 갑자기 누군가 박 씨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신랑 할머니가 정말 시골에서 오셨대요. 저기 뒤쪽에 앉아 계신 분. 어머, 정말 초라하네요. 저런 분이 결혼식에 오시면 좀 신부 측에서도 놀랐을 거예요.
대학 교수 집안인데 영상에 찍히면 어쩌나 몰라. 박 씨는 고개를 숙였어요. 손자의 결혼식에 누가 될까봐 걱정되었죠. 그때 진행요원이 다가와 친절하게 말했어요. 할머니, 혹시 식사는 피로 연장해서 하시면 됩니다. 식이 끝나면 2층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아직 식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벌써 식사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이상했지만 박 씨는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하객들이 잔잔하게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마이크 소리가 들려왔죠.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할머니가 계시다는 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신랑 민우가 입장하며 한 첫마디였어요. 모든 시선이 순간 박 씨를 향했죠. 그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민우는 무대 위에서 손을 들어 박 씨를 가리켰고 스포트라이트가 갑자기 뒷자리에 박 씨를 비추었답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대학교까지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이 사업 실패로 어려울 때 할머니는 제 유일한 버팀목이었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하객들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방금 전까지 수군거리던 이들의 얼굴이 붉어졌죠. 민우의 눈에서 반짝이는 것이 보였고 박 씨의 주름진 눈가에도 이슬이 맺혔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이야기가 시작되었어요. 검소한 시골 할머니가 평생을 모아온 사랑의 증표, 그것이 이제 모두에게 드러나려는 순간이었답니다. 민우의 말이 끝나자 결혼식장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박 씨는 갑작스러운 관심이 쏠린 상황이 어색했답니다. 손바닥에 배어나는 땀을 느끼며 고개를 숙였죠. 하객들의 시선이 한순간에 변했어요. 방금 전까지 그녀를 향한 비웃음과 수군거림이 이제는 호기심과 의아함으로 바뀌었죠. 앞줄에 앉아있던 한 중년 여성은 처음보다 훨씬 부드러운 눈빛으로 박 씨를 바라보았어요. 아까 키득거리던 젊은 여성들은 얼굴이 붉어져 서로를 쳐다보지 못했고 신부 측 친척으로 보이는 한 남성은 감탄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신부가 입장하고 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박 씨의 귀에는 민우의 마지막 말이 계속 맴돌았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 가장 소중한 분.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민우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내가 그저 당연히 한 일을 저렇게 크게 말하다니. 평생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살아온 박 씨에게는 낯선 상황이었답니다. 실은 민우가 할머니의 품에서 자랐다는 사실, 대부분의 하객들은 모르고 있었어요. 그것은 가족 내에서도 크게 이야기하지 않았던 일이었죠. 미경이 다소 부끄러워했던 과거였으니까요. 민우가 3살 때였어요. 아들 영우와 며느리 미경이 무역업 사업을 시작했지만 외환 위기와 맞물려 큰 빚을 지게 되었죠. 채권자들의 추심에 시달리던 그들은 잠시 민우를 시골 할머니에게 맡겼어요. 처음에는 몇 달만 맡기려 했던 것이 몇 년으로 길어졌답니다. 미경은 그때마다 전화로 곧 데려가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계속 미뤄졌죠. 박 씨는 손자를 혼자 키우며 가난하지만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좁은 시골집에서 단둘이 지내며 참외밭을 일구고 밤하늘의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죠. 한 번은 밤중에 민우가 심한 열로 앓은 적이 있었어요. 농촌에서는 응급실까지 가려면 1시간이 넘게 걸렸죠. 그날 밤 박 씨는 시골 약초를 다려 민우의 열을 내리고 밤새 이마에 물수건을 올려주었답니다. 할머니, 엄마가 보고 싶어요라고 울던 민우에게 박 씨는 엄마는 널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어. 곧 데리러 올 거야라고 위로했죠. 단 한 번도 아들 부부의 상황을 나쁘게 말한 적이 없었어요. 민우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까지 시골 학교를 다녔고 방과 후에는 할머니를 도와 밭일을 했답니다. 처음엔 도시에서만 살던 민우가 시골 생활에 적응하기 힘들어했어요. 특히 학교에서 아이들이 서울 아이라고 놀릴 때면 종종 울기도 했죠.
그럴 때마다 박 씨는 민우에게 용기와 자존감을 심어주었어요. 우리 민우는 어디서든 잘할 수 있어. 도시에서도 시골에서도. 그 시절 박 씨는 손자에게 글을 많이 읽어주었어요. 자신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손자만큼은 공부를 잘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죠. 매달 조금씩 모은 돈으로 민우에게 책을 사주었고 동네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들로 함께 독서 시간을 가졌어요. 겨울이면 연탄불 하나로 방을 데우며 책을 읽었죠. 박 씨 자신은 글을 잘 읽지 못했지만 민우가 책을 읽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답니다. 중학교를 졸업할 무렵 영우와 미경은 어느 정도 빚을 갚고 안정을 찾았죠. 그들은 민우를 서울로 데려가 고등학교를 보내기로 했어요. 박 씨는 손자와 헤어지는 아픔을 참아야 했답니다. 짐을 싸는 민우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감추고 마지막으로 함께 만든 김치와 반찬을 한가득 싸주었죠. 버스에 오르는 민우에게 공부 열심히 해라는 말만 겨우 건넬 수 있었어요. 하지만 민우가 떠난 후에 빈집에서 박 씨는 며칠을 울었답니다. 그렇게 키운 손자였으니까요. 결혼식장의 음악 소리에 박 씨는 현실로 돌아왔어요. 신랑과 신부가 서로에게 반지를 끼워주고 있었죠. 민우의 환한 미소 속에서 어린 시절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할머니, 저 커서 꼭 할머니한테 효도할게요. 어릴 적 민우가 했던 그 약속이 떠올랐죠.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지금 이 순간 자신을 이렇게 소개한 민우가 고마웠어요. 또한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도 여전히 할머니를 잊지 않고 찾아주던 민우의 마음이 떠올라 눈시울이 붉어졌답니다. 식이 끝나고 하객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피로 연장으로 이동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박 씨는 잠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앉아 있었답니다. 주변의 시선이 달라진 것이 느껴졌어요. 아까와 달리 존중과 호기심이 담긴 눈길들이 그녀를 향했죠. 여러 하객들이 그녀에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어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민우 씨가 훌륭하게 자란 이유를 알겠네요 라며 말이죠. 박 씨는 갑작스러운 관심에 어색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어요. 지영이었죠. 민우의 새 아내였어요. 하얀 웨딩드레스 차림으로 무릎을 살짝 굽혀 박 씨와 눈높이를 맞추었답니다. 처음 보는 며느리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할머니를 직접 모시러 왔다며 존경을 표했죠. 민우가 할머니께 받은 사랑과 가르침에 대해 많이 들었다고 했어요. 예비 신부 시절부터 시골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들었다며 꼭 한번 찾아뵙고 싶었다고 말했죠. 박 씨는 어색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직접 만나기도 전에 이렇게 존중하는 며느리의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지영은 박 씨의 손을 잡고 피로 연장으로 안내했어요. 그 부드러운 손길에 박 씨는 조금 놀랐죠. 평생 거친 농사일로 굳은 살이 박힌 자신의 손을 잡는 도시 아가씨의 모습이 낯설었어요. 하지만 그 다정함에 마음이 편안해졌답니다. 피로 연장 입구에 도착하자 미경이 서둘러 다가왔어요. 아까와는 다른 표정으로 시어머니에게 팔을 내밀었죠. 미경의 눈가에 살짝 눈물이 고여 있는 것이 보였어요. 사람들 앞에서 갑자기 바뀐 며느리의 태도가 어색했지만 박 씨는 말없이 따라갔어요. 미경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들이 자라는 중요한 시기에 시어머니에게 맡겼던 미안함, 그 시간 동안 자신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필사적이었다는 자기 합리화, 그리고 오늘 민우의 고백으로 다시 마주하게 된 과거의 부채감. 미경이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이쪽으로 앉으세요. 메인 테이블이에요. 피로 연장에는 화려한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도시의 결혼식 뷔페는 시골에서 경험한 적 없는 것들이 많았죠. 미경은 박 씨를 주요 가족석으로 안내했어요. 첫 번째 테이블, 이제 그녀는 구석에 앉지 않아도 되었답니다. 신부 부모님 옆자리, 가장 명예로운 위치였죠. 신부의 어머니는 우아한 미소로 자리에서 일어나 박 씨에게 인사했어요.
민우 어머님, 정말 존경스러워요. 우리 지영이를 잘 부탁드려요. 박 씨는 갑자기 민우 어머님이라고 불리는 것이 어색했지만 공손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답니다. 자리에 앉으니 테이블에 놓인 음식들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작은 접시에 담긴 생소한 요리들. 박 씨는 어떤 것부터 먹어야 할지 망설여졌죠. 시골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화려함이었어요. 수저와 포크, 나이프가 여러 개 놓여 있는 것을 보고 당황스러웠답니다. 어떤 것부터 사용해야 할지 몰라 잠시 손을 움츠렸죠. 그때 민우가 불쑥 나타났어요. 신랑 복장을 한 손자의 모습이 새삼 어른스러워 보였죠. 박 씨의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정말 오셨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감격이 가득했답니다. 민우는 할머니가 오실 줄 알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했다고 말했어요. 시골 버스가 불편하고 길도 복잡한데 잘 찾아오셨냐고 물었죠. 오는 길에 힘든 일은 없었는지 묻는 손자의 목소리에서 진심 어린 걱정이 느껴졌어요. 박 씨는 괜찮다고 답했어요. 손자의 결혼식인데 어떻게든 오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죠. 그러면서 보따리를 꼭 쥐었어요. 언제 선물을 전해야 할지 고민되었답니다. 이 복잡한 자리에서 자신의 소박한 선물을 전하는 것이 적절할지 걱정되었어요. 하지만 평생을 준비한 선물이었기에 꼭 전하고 싶었죠. 민우는 할머니가 손에 든 보따리가 궁금하다고 물었어요. 박 씨는 잠시 망설였죠. 이 시끌벅적한 피로 연장에서 선물을 전하는 게 적절할까 고민되었어요. 하지만 언제 다시 이런 기회가 있을까 싶었죠. 이 특별한 날 모두가 함께하는 자리에서 전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았어요. 그때 갑자기 사회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지금부터 신랑 민우 씨의 특별한 이야기 시간을 갖겠습니다. 박 씨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어요. 민우가 스크린 앞으로 걸어가고 있었죠. 대형 스크린에 갑자기 영상이 나타났어요. 낡은 시골집 마당, 참외밭, 작은 시골 학교의 모습들이 하나둘 비춰졌죠. 민우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었어요. 박 씨는 그 사진들을 보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 오래된 사진들을 민우가 모두 간직하고 있었다니. 제가 지금의 제가 될 수 있었던 건 모두 이분 덕분입니다. 민우의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어요. 스크린에는 어린 민우와 함께 있는 박 씨의 옛날 사진이 떠올랐죠. 10살 때쯤 찍은 사진이었어요. 참외밭에서 함께 일하는 모습이었답니다. 참외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어린 민우와 그런 손자를 다정하게 바라보는 젊은 시절의 박 씨 모습이 떠올랐어요. 민우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어린 시절 부모님이 사업에 실패하고 빚더미에 앉았을 때 할머니가 어떻게 자신을 맡아 키워주셨는지, 가난한 살림에도 불구하고 책을 사주며 공부를 격려해 주셨는지, 추운 겨울에도 장작불을 피워 따뜻한 방을 만들어 주셨는지, 할머니는 제가 아플 때면 밤새 제 곁을 지켜주셨어요. 시골에서는 병원이 멀어 할머니만의 방법으로 저를 돌봐주셨죠. 한 번은 제가 심한 열에 시달렸는데 할머니는 온 마을을 돌아다니며 약초를 구해 밤새 달여주셨어요. 그 정성이 아직도 제 몸과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때를 회상하는 민우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할머니는 단 한 번도 제게 부모님의 상황을 부정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내 부모님은 너를 너무 사랑해. 곧 데리러 올 거야 라고 말씀하셨죠. 식장에 있던 하객들이 숨죽여 민우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아까 박 씨를 수군거리던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죠. 일부는 눈시울을 붉히고 있었고 일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신부 어머니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고 있었고 미경은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살짝 떨고 있었어요. 자신의 부재 시간 동안 시어머니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아이를 키웠는지 새삼 깨닫는 듯 했습니다. 아들에게 이런 깊은 인상을 남긴 시어머니를 새롭게 바라보는 듯 했죠. 민우는 계속해서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자신의 성공은 모두 할머니의 사랑과 희생 덕분이라고 말했죠.
박 씨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렇게 대놓고 칭찬받는 것이 쑥스러웠답니다. 평생 칭찬 한 번 제대로 받아본 적 없는 박 씨에게 이런 공개적인 감사 표현은 너무 낯설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뿌듯함이 밀려왔죠. 자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그리고 민우가 말했어요. 오늘 특별한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박 씨를 향해 손짓하며 앞으로 나와달라고 했죠. 갑작스러운 요청에 박 씨는 당황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답니다. 주변 하객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모두의 시선이 다시 한번 박 씨를 향했죠.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보따리를 꼭 쥐었어요. 떨리는 다리로 천천히 걸어나갔답니다. 무대까지 가는 짧은 거리가 마치 수킬로미터처럼 느껴졌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죠. 스포트라이트 아래 서게 된 박 씨. 평생 농사일만 하던 그녀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은 처음이었어요. 농촌 마을회관에서 이웃 몇 명 앞에서도 말 한마디 못하던 그녀였는데 지금은 수백 명의 시선이 집중된 무대 위에 서 있었죠. 손에 든 보따리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어요. 손바닥에서는 땀이 배어 나왔고 입이 바짝 말랐답니다. 그토록 기다려온 순간이 왔는데 왠지 모를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선물을 전해야 할지 막막했답니다. 민우가 할머니의 손을 잡아 무대 중앙으로 이끌었어요. 지영도 다가와 함께 서 있었죠. 민우는 다시 마이크를 들었어요. 할머니께서 특별한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박 씨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말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죠. 평생 남들 앞에서 말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더구나 이렇게 화려한 옷을 입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더욱 그랬죠. 마이크라는 기계 앞에서 말을 해야 한다는 사실도 부담으로 다가왔어요.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긴장감에 숨이 막힐 것 같았답니다. 하지만 민우의 다정한 눈빛과 지영의 따뜻한 미소가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그리고 손에 쥔 보따리, 28년간의 사랑이 담긴 그것을 전할 시간이 왔다고 생각하니 떨리는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답니다. 일생을 통틀어 가장 중요한 순간이 지금이라고 생각했죠. 박 씨는 천천히 보따리를 풀기 시작했어요. 분홍빛 보자기가 풀리며 그 안에 담긴 것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낡은 봉투 하나와 손으로 직접 쓴 편지, 그리고 28년 전 민우의 돌 사진 한 장. 그 순간 박 씨는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쏠린 것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제 그 시선들이 더 이상 부담스럽지 않았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평생을 준비해온 이 순간에 대해서. 박 씨의 떨리는 손이 보따리에서 꺼낸 것은 낡은 은행 통장이었어요. 겉면이 닳아 색이 바랜 그 통장은 28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죠. 표지가 너덜너덜해져 투명 테이프로 여러 번 붙인 흔적이 보였어요. 민우가 태어난 해에 만든 통장이었답니다. 박 씨는 마이크 앞에서 말을 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평생 남들 앞에서 말을 해본 적 없는 그녀에게 수백 명의 시선 앞에 서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죠. 목구멍이 바짝 말라 침도 넘어가지 않았어요. 민우가 다가와 할머니의 어깨를 살며시 감싸 안았어요.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할머니. 용기를 얻은 박 씨는 약간 떨리는 시골 사투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이것은 우리 민우 태어났을 적부터 조금씩 모은 거요. 처음에는 매달 5,000원씩, 나중에는 10,000원, 20,000원씩 늘려가며 조금씩 저축했다고 했어요. 장에 나가 직접 담근 김치를 팔아번 돈, 이웃집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쳐주고 받은 사례비, 마을 어르신들의 편지를 대신 읽어드리고 받은 감사의 마음. 그렇게 모은 돈이었어요. 추운 겨울에도 전기장판 대신 이불만 덮고 자면서 손이 트고 갈라져도 장갑 한 켤레 사지 않고 아껴온 돈이었죠. 통장을 펼치자 마지막 잔액이 보였어요. 5천만 원이었죠. 하객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어요.
첫 번째 줄에 앉은 50대 부부는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고 신부 측 친척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들은 눈을 크게 떴어요. 한 중년 남성은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시골 할머니가 28년 동안 모은 전 재산, 그것도 고작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누군가에게는 적게 느껴질 수도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세월과 정성의 무게는 그 어떤 큰 금액보다 무거웠죠. 이 돈을 민우와 지영의 신혼집 마련에 보태 쓰라는 뜻이었어요. 박 씨는 통장을 민우의 손에 건네며 말했죠. 손자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길 바란다고. 이 돈을 모으는 동안 늘 민우의 미래를 생각했다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마이크에 잡히지 않을 정도로 작은 목소리였지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을 수 있었어요. 민우는 통장을 받아들고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지영도 눈시울을 붉혔죠. 하객들 사이에서 감동의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평소 말이 없던 할머니가 이렇게 오랫동안 손자를 위해 준비해온 사실에 모두가 놀라고 감동했답니다. 그때 민우가 통장을 들고 고개를 저었어요. 할머니, 이 돈은 받을 수 없어요. 박 씨는 당황했어요. 평생을 준비한 선물을 거절당하는 것 같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민우가 계속 말했어요. 이 돈은 할머니의 노후를 위해 써야 해요. 제가 이미 집도 있고 할머니가 이제는 편히 쉬셔야죠. 박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 돈은 처음부터 민우를 위한 것이었다고, 자신은 시골에서 늘 살아온 대로 살 것이라고 말했죠. 나는 시골이 좋아. 새벽에 닭 울음소리 들으며 일어나고 텃밭에서 직접 기른 채소 먹으면서 그게 내 인생이요. 평생 농사 지으며 살아왔으니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고 했어요. 자신의 유일한 소원은 손자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는 것뿐이라고. 그런데 갑자기 미경이 무대로 올라왔어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아까 민우의 영상을 보며 그녀의 표정이 조금씩 변해온 것을 눈치챈 사람들은 이 순간이 오고 있음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미경은 몇 번이고 몸을 일으켰다 앉았다 하며 갈등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결국 그녀는 용기를 내어 무대로 향했어요.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마이크 앞에 섰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28년 동안 아들을 키워주신 시어머니께 너무 감사하다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아들을 맡기고 그 후에도 제대로 챙겨드리지 못한 것이 항상 마음에 걸렸다고 했어요. 말을 이어가던 미경의 목소리가 흐려졌어요. 감정이 북받쳐 잠시 말을 잇지 못했죠. 피로 연장은 순간 조용해졌어요. 다른 테이블에서 나누던 대화 소리도 멈추고 포크와 나이프가 접시에 부딪히는 소리만 간간히 들렸죠. 모든 시선이 무대를 향했답니다. 미경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을 이어갔어요. 사실 그동안 시어머니의 소박한 시골 생활 방식을 부끄럽게 여겼다고. 회사 동료들이나 친구들에게 시어머니를 소개할 때면 항상 불편했다고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민우가 시골 할머니와 함께 지냈다는 사실을 주변에 잘 말하지 않았다고 했죠. 하지만 오늘 민우의 이야기와 시어머니의 선물을 보고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했는지 깨달았다고 했어요. 어머니의 삶이야말로 진정한 부자의 삶이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부족했을지 몰라도 사랑과 정성과 헌신으로는 그 누구보다 부유하셨어요. 그러면서 미경은 조용히 무언가를 꺼냈어요. 그것은 또 다른 통장이었죠. 커버가 깨끗한 비교적 새 통장이었어요. 미경이 설명했어요. 민우가 대학에 가고 서울에서 살게 된 후 매달 시어머니께 생활비를 보내려 했지만 박 씨가 한 번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매번 난 충분해. 너희가 쓰고 살아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돈을 따로 모아둔 것이 이 통장입니다. 이 통장에도 상당한 금액이 모여 있었어요. 미경은 이 돈으로 시어머니께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셨으면 한다고 말했어요. 이제는 시골 생활의 불편함에서 벗어나 도시에서 가족과 함께 지내셨으면 좋겠다고 했죠. 미경의 마음속엔
오랫동안 복잡한 감정이 묻혀 있었어요. 아들이 자라는 중요한 시기에 시어머니에게 맡겼던 미안함, 그러면서도 시어머니의 소박함을 부끄럽게 여겼던 모순된 마음, 그리고 아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헌신한 시어머니에 대한 감사함과 부채감. 오늘 드디어 그 모든 감정이 표면으로 떠올라 고백으로 이어진 것이었죠. 박 씨는 당황했어요. 도시에서 사는 것은 상상해 본 적도 없었죠. 평생 살아온 시골을 떠난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죠. 도시의 높은 건물들과 복잡한 거리, 시끄러운 소음과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아침마다 들려오던 새소리와 개울물 소리 대신 자동차 경적 소리와 에어컨 소리를 들으며 살아야 한다니. 게다가 자신이 도시에 가면 미경과 민우에게 폐가 되지 않을까 걱정되었죠. 무엇보다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은 돌아가신 남편의 묘소를 두고 떠나야 한다는 점이었어요. 매주 산소를 찾아가 잡초를 뽑고 이야기를 나누던 그 습관을 앞으로는 자주 할 수 없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죠. 당신 혼자 두고 가면 어떡하나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답니다. 그때 지영이 다가와 박 씨의 손을 잡았어요. 자신의 부모님이 살고 계신 아파트 단지에 집이 나왔다고 했죠. 그곳은 공원도 가깝고 노인정도 있어서 할머니가 지내시기 좋을 거라고 했어요. 게다가 자신의 부모님도 같은 단지에 살고 계셔서 서로 의지가 될 수 있다고 말했죠. 지영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를 가족으로 모시고 싶다고. 할머니, 저희 단지는 1층에 작은 텃밭도 있어요. 거기서 상추랑 고추도 기르실 수 있고요. 주변에 나이 비슷한 할머니들도 많이 계셔서 금방 친구도 사귀실 수 있을 거예요. 지영의 따뜻한 배려가 담긴 말에 하객들의 표정도 한층 부드러워졌어요. 박 씨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어요. 평생 살아온 시골을 떠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곳에는 수십 년간 가꿔온 텃밭과 참외밭, 정들었던 이웃들, 그리고 돌아가신 남편의 묘소도 있었어요. 시골에 대한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민우와 함께 처음으로 참외밭을 일구던 날, 초등학교 입학식에 함께 걸어가던 길, 비 오는 날 학교 앞까지 우산을 들고 마중 나갔던 오후들, 그 모든 추억이 담긴 곳을 떠난다는 건 큰 결심이 필요한 일이었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손자와 가까이 살 수 있다는 생각에 작은 설렘도 느껴졌어요. 아프거나 어려울 때 곁에 가족이 있다는 것, 명절마다 고속버스를 타고 왕복 8시간을 이동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무엇보다 민우의 앞으로의 삶을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씩 기울고 있었답니다. 그때 민우가 다가와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그는 할머니의 고민을 이해한다고 말했죠. 억지로 시골을 떠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박 씨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 살아가셨으면 한다고 했어요. 평생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셨으니 이제는 할머니 자신의 행복을 위해 선택하라고 했죠. 그 말에 박 씨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평생 자신의 욕심이나 필요보다는 가족을 위해, 특히 민우를 위해 살아왔던 그녀였죠. 자신의 행복을 위한 선택이라는 것이 너무나 낯설었어요. 그때 갑자기 뜻밖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모두의 시선이 그쪽을 향했죠. 바로 신부의 아버지였어요. 지영의 아버지가 무대로 올라왔어요. 키가 크고 반듯한 양복 차림의 60대 초반 남성이었어요. 그는 진중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박 씨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자신도 어릴 적 시골에서 자랐지만 도시로 나와 살면서 그 가치를 잊고 지냈다고 했죠. 저도 농부의 아들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 평생 농사 지으시며 저를 뒷바라지 하셨죠. 그런데 회사 일에 바쁘다는 핑계로 그 은혜를 잊고 살았습니다. 신부 아버지는 제안을 했어요. 박 씨 할머니께서 도시 생활에 적응하실 수 있도록 자신의 가족이 돕겠다고. 그리고 할머니의 시골 농사 경험과 지혜를
자신이 운영하는 유기농 사업에 자문역으로 모시고 싶다고 했죠. 어르신의 평생 농사 경험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화학 비료 없이 작물을 키우는 방법을 배울 기회가 없었거든요. 신부 아버지는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는 최근 친환경 유기농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데 박 씨와 같이 전통 농법을 알고 계신 분들의 지혜가 현대 사회에서 다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고 말했죠. 요즘 유기농 식품은 프리미엄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할머니께서 평생 사용해 오신 방식이 이제는 고급 기술로 대접받고 있는 셈이죠. 이런 갑작스러운 제안에 박 씨는 더욱 당황했어요. 자신의 시골 농사 경험이 도시에서 가치가 있을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죠. 늘 도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시대에 뒤처진 사람처럼 여겨졌던 기억뿐이었으니까요. 피로 연장 구석에 앉아있던 70대 노인 몇 분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들 역시 농촌 출신으로 자신들의 경험이 가치 있게 여겨지는 순간을 감격스럽게 지켜보고 있었죠. 중년의 하객들은 호기심 어린 눈길로 박 씨를 바라보았고 젊은 세대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이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세대를 초월한 가치의 연결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답니다. 민우가 할머니에게 귓속말로 설명했어요. 지영의 아버지는 유명한 유기농 식품 회사의 대표이며 최근에는 전통 농법에 관심이 많다고 했죠. 할머니의 방식으로 농사지은 농산물이 요즘에는 오히려 프리미엄 가치를 인정받는다고 설명했어요. 박 씨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었죠. 아침에 시골을 떠날 때는 그저 손자의 결혼식에 참석하고 소박한 선물을 전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지금은 인생의 모든 것이 바뀔 수도 있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답니다. 도시에서의 새 생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심지어 자신의 농사 경험을 인정받는 일까지 이 모든 것이 과연 자신에게 맞는 선택일까? 평생 살아온 익숙한 시골을 떠날 수 있을까? 박 씨의 마음속에 수많은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그때 문득 민우가 어렸을 때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할머니, 제가 크면 서울에 큰 집 사서 같이 살자요. 민우가 초등학교 3학년 때 학교에서 돌아오며 신이 나서 한 말이었죠. 어린 민우의 순수한 약속이 지금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답니다. 민우가 다시 마이크를 들었어요. 할머니, 서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천천히 생각하시고 결정하세요. 어떤 선택을 하시든 저희는 항상 할머니를 지지하고 존중할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할머니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 말에 박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평생 결정권 없이 주어진 환경에서 살아온 그녀에게 이렇게 자신의 선택을 존중받는 순간이 얼마나 특별한지 모릅니다. 손자와 며느리, 그리고 이제 새 식구가 된 지영의 가족까지 모두가 자신을 한 사람의 인격체로 존중해주는 느낌이었죠. 박 씨의 마음은 이미 조금씩 기울고 있었지만 그것을 말로 표현하기에는 아직 큰 결정이었어요. 시골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평생 살아온 방식과 작별하는 것은 쉽게 입에 담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죠. 마이크를 손에 쥔 박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해 주셔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훔쳤어요. 무대 아래에서는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 모든 하객들이 따뜻한 박수를 보냈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민우야, 지영아, 행복하게 살아라. 단순한 몇 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평생의 사랑과 축복이 담겨 있었죠. 민우와 지영은 박 씨를 꼭 안아주었어요. 세 사람의 포옹 속에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하나로 연결되는 듯 했어요. 이제 그들은 진정한 가족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박 씨의 마음속에서는 미처 입 밖으로 내지 못한 결정이 서서히 모양을 갖추기 시작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일주일 후 시골로 돌아온 박 씨는
한동안 복잡한 마음을 추스르지 못했어요. 텅 빈 집안에 홀로 앉아 들리는 귀뚜라미 소리, 마당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빨랫줄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듯했죠. 민우의 결혼식에서 있었던 일들이 꿈만 같았어요. 늘 무시당하던 시골 할머니가 갑자기 모두의 관심을 받게 된 그 기이한 경험. 민우가 자신을 존중해주는 모습과 며느리 미경의 갑작스러운 사과, 그리고 새 식구 지영과 그 가족의 따뜻한 환대까지 모든 것이 현실이라고 믿기 어려웠죠. 뼈마디가 쑤시는 아침이었어요. 날씨가 흐리면 더 심해지는 무릎 통증이 오늘따라 유독 심했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씨는 천천히 마당으로 나갔어요. 수십 년간 가꿔온 텃밭을 바라보았죠. 방금 뽑아온 상추와 열무가 바구니에 담겨 있었고 곧 출하할 수 있는 참외가 노랗게 익어가고 있었어요. 이걸 다 두고 가면 누가 돌보지. 자신의 온 삶이 깃든 이곳을 떠나는 건 단순히 장소를 옮기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였죠. 느린 걸음으로 집 뒤편으로 향했어요. 요즘 들어 언덕을 오르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었죠. 숨이 가빠지고 어지러움이 살짝 느껴졌어요. 예전 같지 않구나. 남편의 묘소가 있는 작은 언덕에 도착한 박 씨는 무릎을 꿇고 묘비 앞에 앉았답니다. 여보, 이제 어쩌면 자주 찾아오지 못할지도 몰라요. 목이 메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30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에게 늘 가족의 일상을 이야기하던 그녀였죠. 민우의 운동회, 중학교 졸업식, 대학 입학, 그 모든 순간을 이곳에 와서 남편에게 들려주곤 했어요. 민우가 결혼했어요. 정말 멋진 신랑이 되었답니다. 박 씨는 결혼식 이야기를 하나하나 들려주었죠. 거친 손끝으로 묘비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훔쳤어요. 당신도 같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손자 정말 멋있었는데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까. 손자의 결혼식에 함께 참석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에 가슴이 아팠답니다. 묘소 주변의 잡초를 뽑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내가 도시로 가면 여기는 어떻게 될까? 당신 혼자 두고 가도 될까? 가시던 불에 손이 긁혀 따갑게 아팠지만 그보다 더 마음이 아팠어요. 평생 남편 곁을 지키겠다는 약속이 있었는데 그것마저 저버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허리가 아파왔어요. 요즘 들어 더 자주 느끼는 통증이었죠. 한숨을 내쉬며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둘러보니 곳곳에 보수가 필요한 곳이 눈에 띄었답니다. 지붕 귀퉁이에 낡은 기와 빗물이 새는 부엌 천장, 혼자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것들이었죠. 이대로 계속 살 수 있을까? 문득 이런 의문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낡은 장롱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평생 모아둔 옷과 이불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죠. 미경이 몇 년 전에 사다 준 전기장판도 있었지만 전기세가 아깝다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었어요. 민우가 어렸을 때 입었던 옷, 손수 기운 이불, 결혼할 때 친정에서 가져온 폐물 몇 점.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답니다. 도시에 가면 이런 걸 다 어디에 둘까? 작은 아파트에 이 많은 물건을 가져갈 수도 없고 버리자니 평생의 추억이 담긴 것들이라 쉽지 않았죠. 더구나 농사일에 익숙한 자신이 복잡한 도시 생활에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컸어요. 버스 타는 것도 힘든데 지하철은 어떻게 타지? 큰 길에서 길 잃으면 어쩌지? 그런 불안한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창밖을 내다보니 이웃집 영래 할머니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영래 씨, 박 씨가 부르자 영래 할머니가 멈춰서서 돌아보았죠. 40년 넘게 옆집에 살았던 이웃이었어요.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 농사철이면 서로 도와주고 경조사를 함께 치르던 소중한 이웃이었죠. 영래 할머니는 마당으로 들어왔어요. 어제 가져온 열무김치 맛있더라. 내일 된장찌개 끓이면 같이 먹자. 그런 일상적인 대화가 오갔지만 두 사람 모두 이것이 곧 끝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말끝이 무거웠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씨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어요. 닭에게 모이를 주고 마당을 쓸고 텃밭에 물을 주었죠. 커피 한 잔을 들고 마당 의자에 앉았어요. 아침 햇살이 따뜻하게 얼굴을 비추었죠. 잠시 눈을 감고 느끼는 그 감각. 귀에 들리는 새소리와 바람소리, 코끝에 맴도는 흙냄새와 풀냄새. 이 모든 것을 다시 느끼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했어요. 도시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마음속에 새겨두고 싶었답니다. 오후에 마을회관에 들러 이웃들을 만났어요. 평소와 같은 담소였지만 박 씨의 마음은 무거웠죠. 서울에 간다면서? 하고 영내 할머니가 물었어요. 소문이 마을에 퍼진 모양이었죠. 박 씨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이웃들의 표정에서 그녀가 떠날 것이라는 예감이 읽혔답니다. 우리도 자식들이 다 서울 가 있으니 이해해. 최 씨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평생 마을에서 살아온 그도 자식들이 모두 도시로 떠나 외로워하는 처지였죠. 그래도 가끔씩은 놀러 와야 해. 모두가 웃었지만 서로의 눈에는 이별에 대한 서운함이 묻어 있었어요. 사실 나도 지난달에 아들네 가볼까 생각했다가 말았어. 김 씨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가보니 답답해서 사흘 만에 도로 왔지 뭐야. 아파트는 창문도 못 열고 시끄러운 차 소리에 귀 아프고 젊은 사람들은 다 바쁘다고 나가고 혼자 집에 갇혀 있는 기분이었어. 그 말에 박 씨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도시 생활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직접 경험한 이웃의 이야기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었죠.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상황은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민우와 지영, 그리고 미경까지 모두 자신을 진심으로 환영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을 우체국 앞을 지났어요. 매달 민우에게 반찬을 부치던 곳이었죠. 잠시 멈춰서서 그 시간들을 떠올렸어요. 김치와 장아찌를 담아 꼼꼼히 포장하고 긴 줄을 서서 기다리던 기억. 아가씨, 이거 서울로 부치려면 얼마예요? 자신이 늘 물었던 그 질문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우체국에 들어가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공중전화로는 잘 안 들려서 우체국장님이 전화기를 빌려주셨죠. 할머니, 어떻게 지내세요? 민우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박 씨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머니, 좀 더 생각해 보셨어요? 저희랑 같이 사시는 거요. 민우는 할머니를 서울로 모시고 싶다고 거듭 말했어요. 이미 집 근처에 있는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다고 했죠. 지영이 부모님도 정말 기대하고 계세요. 할머니 김치 담그는 법도 배우고 싶대요. 박 씨는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할머니, 혼자 계시는 거 이제 너무 힘드시잖아요. 몸도 예전 같지 않으신데.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실제로 최근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도 자주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농사일이 점점 힘들어지고 가끔씩 어지러움도 찾아오고 밤에는 무릎 통증 때문에 잠을 설치기도 했어요. 그래도 내가 가면 너희들한테 방해될까봐 박 씨의 걱정에 민우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할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할머니는 저한테 가장 소중한 분이에요. 저도 이제 어른이니 할머니를 모실 수 있어요. 전화를 끊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준비 없이 나왔던 박 씨는 급히 처마 밑으로 몸을 피했지만 이미 옷은 반쯤 젖어버렸죠. 추위에 떨며 집을 향해 서둘러 걸었어요. 갑자기 발밑이 미끄러웠고 그만 넘어지고 말았답니다. 무릎에서 통증이 느껴졌어요. 천천히 일어나려 했지만 쉽지 않았죠. 빗속에서 누군가가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옆집 영내 할머니였어요. 괜찮아? 어디 다쳤어? 영내 할머니의 도움으로 간신히 일어났지만 무릎이 너무 아팠어요. 병원에 가봐야겠다. 영내 할머니의 말에 박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조금 있으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그날 밤 무릎 통증은 더 심해졌어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 새벽에 겨우 잠이 들었죠. 아침에 일어나려 하자 무릎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화장실에 가는 것조차 힘들었답니다. 결국 영내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했어요. 평생 남의 도움을 청한 적 없던 박 씨에게 이것은 큰 결단이었죠. 영내 할머니의 도움으로 마을 의원을 찾았어요. 의사는 타박상이라며 몇 주간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죠. 혼자 사시나요? 의사의 질문에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런 상태로는 혼자 지내기 힘드실 텐데 가족에게 연락해 보는 게 어떨까요? 그 말에 박 씨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갑자기 찾아온 이 사고가 어쩌면 인생의 전환점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혼자 사는 것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다가올 줄은 몰랐어요. 텃밭의 채소들은 누가 돌볼까? 집안일은 어떻게 할까?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답니다. 저녁이 되자 전화벨이 울렸어요. 민우였죠. 할머니, 어제 전화드린 후에 계속 마음이 불안해서요. 혹시 결정 내리셨어요? 박 씨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죠. 넘어진 일, 병원에 다녀온 일, 혼자 생활하기 힘들어진 현실에 대해 말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전화기 너머로 민우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할머니, 많이 다치셨어요? 제가 당장 내려갈게요. 아니야, 그렇게까지는. 하지만 민우는 이미 마음을 정한 듯 했어요. 내일 아침 첫 차로 내려갈게요. 할머니 짐도 같이 챙겨드릴게요. 이제 더 이상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전화를 끊고 나서 박 씨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았어요.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죠. 문득 민우가 어렸을 때 들려주었던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저기 가장 밝은 별이 보이지? 그건 내 할아버지야.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계셔. 그 순간 마치 남편이 자신에게 말을 건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괜찮아. 내가 행복하다면 나도 행복해. 가슴에서 무거운 짐이 조금 내려가는 느낌이었죠. 30년간 남편의 묘소를 지켜온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의무감이었지만 이제는 그 사랑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민우가 도착했어요. 걱정스러운 얼굴로 할머니의 상태를 살폈죠. 할머니, 이제 제가 모실게요. 민우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서울에 가면 정말 괜찮을까? 박 씨가 물었을 때 민우는 따뜻한 미소로 대답했죠. 할머니, 제가 어릴 때 항상 제 곁에 계셨잖아요. 이제는 제가 할머니 곁에 있을 차례예요. 그날 오후 민우의 도움을 받아 평생 살아온 집을 한 바퀴 돌아보았어요. 방 안에 작은 물건 하나하나에 추억이 깃들어 있었죠. 남편과 함께 찍은 흑백 사진, 민우의 첫 돌 때 입었던 한복, 수십 년간 모아온 손때 묻은 그릇들, 무엇을 가져가고 무엇을 두고 갈지 마음이 무거웠어요. 할머니, 꼭 필요한 것만 가져가시고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와서 가져갈 수 있어요. 민우의 말에 조금 마음이 놓였어요. 이곳을 영원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돌아올 수 있다는 생각이 위로가 되었죠. 마지막으로 남편의 묘소를 찾았어요. 민우가 함께였지만 잠시 혼자 있고 싶다고 했죠.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이야기했어요. 여보, 잠시 떠나 있을게요. 우리 손자가 나를 필요로 하나 봐요. 당신도 이해해 주시죠? 묘비를 어루만지는 박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걱정 마세요. 자주 찾아올게요. 그리고 당신 항상 내 마음속에 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우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할아버지도 할머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다고 하실 거예요. 박 씨는 손자를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에서 어린 시절 민우의 모습이 겹쳐 보였죠. 할머니, 서울에서 저희와 함께하면 행복하실 거예요. 지영이도 정말 기대하고 있어요. 텃밭도 가꿀 수 있고 무엇보다 이제 혼자 아니세요. 그 말이 박 씨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평생을 누군가를 위해 살아온 그녀에게 이제는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할 때가 온 것 같았죠. 더구나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혼자 사는 것의 현실적인 위험을 직면하게 되었으니까요.
이제는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것 같았어요. 저녁이 되자 마을 이웃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박 씨가 떠난다는 소식을 듣고 작별 인사를 하러 온 것이었죠. 영래 할머니는 손수 담근 장아찌를 들고 왔고 최 씨 할아버지는 서울 가는 길에 대해 조언을 해주었어요. 서울 가면 우리 잊지 말고 가끔 전화도 하고 놀러도 와. 모두의 진심 어린 배웅에 박 씨는 마을을 떠나는 것이 결코 이별이 아님을 느꼈어요. 밤이 깊어지고 이웃들이 돌아간 후 박 씨는 마당에 앉아 마지막 밤을 보냈어요. 별이 가득한 하늘, 풀벌레 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 이 모든 것을 마음에 새겼죠. 도시에서의 새 삶이 어떨지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설레는 마음도 있었어요. 무엇보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 가족과 함께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컸답니다. 다음 날 아침, 짐을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보았어요. 평생을 살아온 이 공간을 떠난다는 것이 여전히 현실감 없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결정을 내렸으니 뒤돌아보지 않기로 했죠. 민우가 차에 짐을 싣는 동안 박 씨는 텃밭으로 가서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를 했어요. 땀과 정성으로 갖고 온 이 작은 땅에 모든 감사의 마음을 담았답니다. 고마웠어. 내가 또 돌아올게. 마을을 떠나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는 박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그것은 슬픔만의 눈물은 아니었죠. 두려움과 기대, 아쉬움과 설렘, 그 모든 감정이 복합적으로 담긴 눈물이었어요. 민우가 조용히 물었어요. 후회 안 하세요? 박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이제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할 때가 된 것 같아. 그리고 미소 지으며 덧붙였죠. 너희와 함께라면 행복할 것 같구나. 창밖으로 흘러가는 시골 풍경을 바라보며 박 씨는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삶에 대해 생각했어요. 낯설고 두려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지만 이제는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답니다. 결국 인생이란 계속되는 변화의 연속이니까요.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새로운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 이제 박 씨의 인생에도 새로운 장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답니다. 차에서 내리는 순간 박 씨는 높은 아파트 건물들을 올려다보며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평생 시골 마을에서만 살아온 그녀에게 도시의 높은 건물들은 압도적으로 느껴졌죠. 민우가 짐을 들고 앞장서서 걸었어요. 할머니, 이쪽이에요. 우리 아파트예요.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도 낯설었어요. 좁은 공간에 갇힌 듯한 느낌에 숨이 막힐 것 같았죠. 민우는 할머니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곧 도착해요, 할머니. 문이 열리자 미경과 지영이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환한 미소로 박 씨를 맞이했죠. 어머니, 드디어 오셨네요. 미경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지영은 조심스럽게 박 씨의 짐을 받아들었죠. 할머니, 방 준비해놨어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어요. 박 씨를 위해 준비한 방은 아침 햇살이 잘 들어오는 방이었어요. 깨끗한 침구와 작은 화분들이 놓여 있었죠. 창문 너머로는 아파트 단지의 공원이 보였어요. 여기가 이제 할머니 방이에요. 지영이 자랑스럽게 소개했어요. 첫날 밤 박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이불 위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시골집과는 다른 소리들에 귀를 기울였죠.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 간간히 들리는 자동차 소리, 귀뚜라미 소리 대신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텔레비전 소리,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아침이 되자 습관처럼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어요. 시골에서는 이 시간에 닭에게 모이를 주고 텃밭에 물을 주던 때였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한참을 방 안에서 서성이다가 조용히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어요. 베란다로 걸어가 문을 열었어요. 아침 공기는 시골과 달랐지만 해가 떠오르는 모습은 어디서나 비슷했죠. 작은 베란다에 놓인 빈 화분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여기에 무언가 심을 수 있겠구나. 처음으로 미소가 지어졌답니다. 일주일이 지나면서 조금씩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갔어요. 아침마다 미경과 함께 단지 내 공원을 산책했고
지영은 퇴근 후에 들러 저녁을 함께 먹곤 했죠. 민우도 가능한 자주 방문했어요. 시골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가족과의 일상이 새로웠답니다. 베란다에는 작은 텃밭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민우가 사다 준 흙과 모종들로 박 씨는 상추, 고추, 방울토마토를 심었죠. 처음에는 시골 텃밭만큼 잘 자랄까 걱정했지만 박 씨의 오랜 경험과 정성으로 작은 식물들은 무럭무럭 자라났어요. 한 달이 지나자 텃밭은 푸른빛으로 가득 찼어요. 달걀 껍질을 부서거름으로 주고 천연 방충제를 만들어 뿌리는 박 씨의 모습을 지영이 신기하게 지켜보았죠. 할머니, 어떻게 이런 걸 다 아세요? 인터넷보다 더 신기한 방법이에요. 그 말에 박 씨는 웃음을 지었어요. 평생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렇게 누군가에게 새롭고 가치 있게 여겨진다는 사실이 놀라웠죠. 지영은 박 씨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 주었고, 박 씨는 지영에게 전통 음식 만드는 법을 알려주었어요. 서로 다른 세대가 지혜를 나누는 시간이었답니다. 어느 날 지영이 아버지가 방문했어요. 유기농 회사를 운영하는 그는 박 씨의 베란다 텃밭을 보고 감탄했죠. 어머님, 이 방법이 바로 우리가 연구하는 친환경 농법과 일맥상통합니다. 혹시 저희 회사에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게 시작된 자문 활동은 박 씨에게 새로운 보람을 가져다 주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회사를 방문해 직원들에게 전통 농법을 설명하고 화학약품 없이 병충해를 막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죠.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 어색했지만 점차 자신감이 생겼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건 제 어머니, 할머니 때부터 내려오던 방법이에요. 지렁이가 많은 땅이 좋은 땅이고 작물마다 짝을 지어 심어야 벌레가 덜 생겨요. 직원들은 메모를 하며 진지하게 경청했고 때로는 질문을 쏟아내기도 했어요. 3달이 지나자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 박 씨의 베란다 텃밭이 소문이 났어요. 이웃 할머니들이 구경을 오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작은 모임이 형성되었죠. 순자 씨, 우리도 가르쳐줘. 상추가 이렇게 싱싱할 수가 없어. 이웃들과 텃밭 이야기를 나누던 어느 날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우연히 지나가다 베란다 텃밭을 보고 놀랐어요. 박 할머니, 이렇게 아파트에서도 텃밭을 잘 가꿀 수 있군요. 요즘 많은 주민들이 베란다 농사에 관심 있어 하는데 혹시 작은 강의 같은 걸 해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미경이 어머니 지식이 정말 소중해요라고 격려했고 민우도 할머니의 경험을 나누는 건 의미 있는 일이에요라고 응원해 주었어요. 마음 한켠에서는 자신의 평생 지식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작은 설렘이 생겼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단지 내 작은 텃밭 교실이 열렸고 아이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했어요. 농사는 자연과 대화하는 거예요. 식물이 원하는 걸 잘 살피고 그에 맞게 도와주는 거예요. 박 씨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참가자들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죠. 평생 몸에 밴 지식을 나누는 것이 이렇게 보람찰 줄 몰랐어요. 여러분도 평범하게 생각했던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이 다른 이에게는 소중한 배움이 될 수 있다는 걸 경험해 보셨나요? 시골 남편의 묘소도 한 달에 한 번씩 찾아갔어요. 민우가 운전해서 데려다 주었죠. 묘소 앞에 앉아 지난 한 달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여보, 도시 생활이 생각보다 괜찮아요. 내가 이렇게 바빠질 줄 몰랐지 뭐예요. 비석을 어루만지며 살며시 이야기를 이어갔죠. 우리 민우가 정말 잘해요. 매주 전화하고 내 건강 걱정해주고 당신이 보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실까. 잠시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어요. 가끔은 당신이 보고 싶어요. 이 모든 변화를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바람이 살랑이며 묘소 주변의 풀을 흔들었어요. 마치 남편이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죠. 그래도 걱정 마세요. 난 잘 지내고 있어요. 당신도 그곳에서 편안하시죠? 눈가에 이슬이 맺혔지만 이내 밝은 미소가 돌아왔답니다. 가끔 시골 마을도 방문했어요.
이웃들에게 도시 생활 이야기를 들려주고 텃밭에서 가져온 채소를 나눠주었죠. 영래 할머니는 박 씨의 달라진 모습에 놀랐어요. 순자야, 너 얼굴이 환해졌어. 도시 생활이 잘 맞나 보구나. 6개월이 지났을 때 박 씨는 미경과 더 가까워졌어요. 며느리와의 관계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죠. 미경은 박 씨에게 도시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가르쳐 주었고, 박 씨는 미경에게 오래된 가족 레시피를 알려주었어요. 서로의 세계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로 발전해 나갔답니다. 어느 날 저녁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지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할머니, 사실 우리 곧 아기가 생길 것 같아요. 박 씨는 눈물을 감추지 못했어요. 자신이 키운 손자가 이제는 아버지가 되고 또 다른 생명이 이어진다는 사실이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민우를 키우던 그 시절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고 이제 그 아이의 아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온몸에 전율이 흘렀답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 자라고 또 다른 생명을 잇는 이 끝없는 이어짐 속에 자신도 함께하고 있다는 깨달음이 찾아왔어요. 인생에서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 싶었답니다. 문득 결혼식 날 민우에게 주려 했던 통장이 생각났어요. 평생을 모아온 돈으로 손자의 새 출발을 돕고 싶었던 그 마음. 하지만 지금 자신이 받은 선물은 그 어떤 금액보다 더 값진 것이었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자신의 지혜를 인정받는 기쁨, 새로운 인생의 의미를 찾은 것. 내가 주려던 선물보다 더 큰 선물을 받았네. 그런 생각을 하며 미소 지었어요. 1년이 되던 날, 민우와 지영은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어요. 할머니가 도시로 오신 지 1주년을 축하드려요. 케이크에 초를 꽂고 축하 노래를 불러주었죠. 박 씨는 행복한 눈물을 흘렸어요. 고마워, 모두들. 내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 줄 몰랐어. 그날 밤 베란다에 서서 도시의 밤하늘을 바라보았어요. 시골의 별빛만큼 선명하지는 않았지만 그 속에서도 밝게 빛나는 별들이 보였죠. 어쩌면 그 중 하나는 남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보고 있나요? 내가 잘 지내고 있죠? 살며시 속삭였답니다. 도시 생활 1년. 박 씨는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고 지하철을 혼자 타는 법도 알게 되었죠. 더 이상 낯선 환경이 두렵지 않았어요.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있었죠. 자연에 대한 사랑, 가족을 향한 헌신, 소박하지만 따뜻한 마음. 그것이 바로 박 씨가 도시에서도 빛나는 이유였답니다. 텃밭 교실은 이제 매주 2번으로 늘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어요. 한 젊은 엄마는 박 씨에게 말했죠. 할머니 덕분에 아이에게 자연을 가르칠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그런 말들이 박 씨에게는 무엇보다 큰 보람이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을 때 예상치 못한 행복을 발견한 적이 있으신가요? 시골과 도시, 젊음과 노년, 과거와 현재, 이 모든 것들이 서로 단절된 것이 아니라 하나로 이어진 인생의 여정이라는 것을 박 씨는 이제 알게 되었어요. 자신의 오랜 지혜가 새로운 세대에게 전해지고 젊은 세대의 새로운 지식을 자신도 배우며 서로 다른 세계가 만나 더 풍요로워지는 경험. 그것이 바로 자신이 받은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더 이상 외롭지 않은 새로운 인생. 박순자 할머니의 제2의 인생이 활짝 피어나고 있었답니다.